겨울 초입, 서울역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랫폼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바람에 어깨를 움츠린 채 영호는 낡은 가방끈을 고쳐맸죠. 칙칙한 회색빛 역사는 그의 고향 읍내 간이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번잡했어요.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영호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틀 내내 기차 창밖만 바라보며 꾸벅꾸벅 졸던 눈은 벌써 시큰거렸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낯선 도시의 풍경에 쉽사리 감기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온몸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영호의 심장은 뜨거웠어요. 읍내 이발소 벽에 누렇게 바랜 구인 광고를 본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이 일이었죠. 성실한 인재 구함, 숙식 제공, 초봉 15만 원. 그 단출한 15글자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글자들이 지금의 그를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으로 이끌었고요. 주머니 속에서 광고 전단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영호는 허름한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낯선 천장과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벽이 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죠.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는 광고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관방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차가운 새벽 공기는 그의 볼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고층 빌딩과 상점가에서 낮고 칙칙한 건물들로 바뀌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퀴퀴한 매연 냄새와 쇠 깎는 기계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공장지대였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금속 가공 공장 앞에서 영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낡은 벽돌 건물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굉음의 순간 움찔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장 안쪽 사무실로 보이는 곳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죠. 누구냐? 안에서 들려오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영호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공장장이 그를 훑어보더니 앳된 영호의 얼굴에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영호는 잔뜩 긴장한 채 우물쭈물 구인 광고를 내밀었습니다. 아, 자네가 그 사람인가? 젊은 놈이 싹싹해 보이네. 오늘부터 일 시작해라. 숙소는 저 뒤편 단칸방이다. 공장장은 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짧은 말에 영호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영호의 도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단칸방은 공장 뒤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허름한 집들 중 하나였습니다. 공동 수도와 공동 화장실을 쓰는 방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죠. 낡은 나무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퀴퀴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를 찡그렸어요. 구석에는 누가 쓰다 버린 듯한 얇은 요와 이불이 뭉쳐 있었고 벽에는 전등 하나가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칙칙한 방 안이 노란빛으로 희미하게 밝혀졌죠. 영호는 낡은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한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의 방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영호는 잔뜩 긴장한 채 공장 작업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쇠를 깎는 기계음이 귀청을 때렸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작업복을 받아 입고 나니 영락없는 공장 노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헐렁한 작업복은 그의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지만 왠지 모를 책임감 같은 것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야, 이신참.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영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김 반장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거친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죠. 오랜 세월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이거 배워. 김 반장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영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영호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 반장은 선반 기계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쇠붙이를 물려 깎아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위험했습니다. 날카로운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김 반장은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했지만 영호는 그의 손놀림을 따라가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손가락이라도 잘못되면 골로 가는 거야. 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김 반장의 불호령에 영호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손가락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기계를 다뤄보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영호의 서툰 손길이 이어졌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첫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식당에서 나온 밥은 김치와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말없이 밥을 퍼먹었고 식당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죠.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고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작업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속에서 영호는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공장 문을 나설 때쯤 그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영호는 온몸에 힘이 쪽 빠졌습니다. 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곰팡이 냄새가 그를 반겼죠. 그는 익숙지 않은 손으로 연탄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씨가 살아나 연기가 피어오르자 차가웠던 방 안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땀과 기름때가 뒤섞인 얼굴을 씻어내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볼 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전등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의 얼룩들이 그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죠. 이 고생을 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이 다시 한번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호는 공장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두려움은 점차 무뎌졌고 기계 소리도 더 이상 귀청을 때리지 않았어요. 김 반장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가끔씩 영호의 작업을 지켜보며 짧은 조언을 해주곤 했죠. 그렇게 잡으면 손목 나간다. 힘 빼고
손목에 스냅을 줘봐. 무심한 듯 던지는 그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반장은 영호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때로는 그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영호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딱딱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김 반장의 작은 배려를 영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나마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영호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작업 중 김 반장과 눈이 마주치면 그는 얼른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피어났습니다.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 작은 온기 덕분에 영호는 조금씩 이 낯선 도시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 자식아, 그렇게 대충 하면 되겠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김 반장의 목소리는 늘 쩌렁쩌렁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더 힘껏 망치를 휘두르곤 했죠.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뻐근해도 묵묵히 일하는 것이 영호의 일상이었습니다. 거친 쇳가루가 코와 목을 간지렸지만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고향으로 보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작업복 소매로 땀을 훔치며 기계 소리 가득한 공장 안을 둘러보면 저마다 고된 얼굴로 묵묵히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영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도시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겠지요. 영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 영숙이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호는 모처럼 쉬는 날을 맞아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동네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단칸방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칙칙한 공장 풍경과는 전혀 다른 번화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방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노래소리,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오가는 사람들, 난생 처음 보는 간판들과 물건들이 영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두리번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다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너머로 낡은 테이블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호 또래로 보였습니다.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창백했지만 창밖을 내다보는 눈빛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영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호는 얼떨결에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여리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영호는 어색함에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영호는 머뭇거리다가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영호 앞에 놓았습니다. 미선이라고 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이름과 고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고향을 묻자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미선은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쳐 잠시 다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 되었다고 했죠. 고향을 등지고 홀로 낯선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청춘들. 미선과 영호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영호는 미선에게 공장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고 미선은 봉제 공장에서 겪었던 서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졌습니다. 미선은 영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공감이 영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영호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미선에게 털어놓으며 왠지 모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쉬는 날이면 미선을 찾아 다방에 들르곤 했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가도 문득 미선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미선과의 시간은 영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영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영호는 미선에게 공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미선은 다방에서 만난 손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영호는 미선을 만나는 날이면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졌고 미선은 그런 영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영호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보들의 행진 한다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미선의 말에 영호는 잠시 얼떨떨했습니다. 난생 처음 여자와 함께 극장에 가는 길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영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극장 앞은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팝콘 냄새와 달콤한 콜라 냄새가 섞여 영호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스크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미선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습니다. 스크린 속 청춘들의 방황과 고민은 영호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영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호는 미선의 어깨가 살짝 스치는 것을 느끼며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문을 나섰을 때 미선은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미선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이런 영화는 처음 봐요. 그의 목소리에도 왠지 모를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장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미선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요.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떡볶이를 받아먹는 영호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미선은 그런 영호를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으로 돌아온 영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그녀는 영호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장에서는 작업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주말 특근도 잦아졌습니다. 영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월급 봉투는 좀처럼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언제 사람답게 사냐. 영호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고향으로 보낼 돈을 생각하면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가족의 무게는 그 어떤 불평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영호는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쇳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얼굴은 늘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영호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식어버린 도시락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호가 작업하던 선반 기계의 부품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옆에 있던 동료의 팔을 스친 것입니다. 쟁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고 동료는 억 하는 신음과 함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동료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영호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는 새하얗게 질려 동료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업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반장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기계는 사람 목숨보다 귀한 줄 알아. 김 반장은 영호를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지만 이내 동료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작업장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바닥을 바라보며 자신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영호의 머릿속은 온통 사고의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 반장이 단칸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반장은 영호에게 묵묵히 소주 한 병과 김치찌개를 건넸습니다. 다친 놈은 괜찮다더라. 뼈는 안 부러졌고 꿰매기만 하면 된대. 김 반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험상궂은 그의 얼굴에도 왠지 모를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호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아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너도 놀랐을 거다. 그래도 일은 계속 해야지. 공장이란 게 다 그래. 조심해도 사고는 나는 거야. 김 반장은 영호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적에는 사고뭉치였다고,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눈치도 빨라야 하고, 네가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할 거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의 말 속에는 영호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김 반장의 숨겨진 인간미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거칠지만 속으로는 영호를 챙기는 김 반장의 마음에 영호는 왠지 모를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반장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멀리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선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미선에게 공장 사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영호의 모습에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는 미선에게 사고 당시의 충격과 자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은 영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조용히 영호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영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선의 온기 가득한 손길에 영호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영호의 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영호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좀 더 모아서 양재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 옷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녀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영호는 미선의 꿈을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계속 쇠만 깎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의 꿈은 영호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미선처럼 꿈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고향으로 보내야 할 돈, 그리고 자신의 미래. 영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단칸방의 연탄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지만 방 안의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여동생 영숙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이 힘들어 영숙이까지 일을 하게 된 것에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든 영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영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단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하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영호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영호 앞에 나타난 영숙은 영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온 영숙이의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왔어. 영숙은 고향의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욕설을 듣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마 동생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갈 곳 없는 동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춥지? 영호는 영숙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단칸방은 이제 두 식구가 살아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영숙이의 보따리 하나로도 꽉 차는 듯했습니다. 영숙의 등장은 영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더욱 비좁아졌고 영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은 오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영숙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함께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호는 좁은 단칸방의 천장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숙은 그의 낡은 작업복을 깔아 만든 임시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곤히 잠든 영숙의 작은 어깨를 보며 영호는 밤늦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당장 코앞의 생활비도 막막한데 영숙의 학비까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영호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온 게 과연 잘한 일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미선이 영호의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보자기로 싼 낡은 옷가지들을 내밀었죠. 영숙아, 이거 네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아. 내가 입던 건데 버리긴 아깝고 해서. 미선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낯선 이 호의가 어색한 듯 보였지만 낡았어도 깨끗하게 정돈된 옷들을 보며 영숙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미선은 가끔씩 영숙을 데리고 동네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영숙도 미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요. 밥을 먹는 내내 영숙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호는 그런 미선을 보며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영호에게 단순한 동네 친구를 넘어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미선이 영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영호의 가슴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며칠 만에 낯선 동네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오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영숙의 손에서는 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영호는 영숙이 어린 나이에도 씩씩하게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리도록 안쓰러웠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은 손을 볼 때마다 영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 작은 손으로 저런 고된 일을 하다니. 그날 밤 영호는 잠든 영숙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던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 영숙은 밥그릇만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영숙의 눈빛은 전에 없이 간절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짝이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영호의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 영숙이는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어. 영숙이만큼은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해. 영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삐져나온 굳은 살 박힌 손이 힘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해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경영 악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납품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작업량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윙윙거려야 할 기계들은 멈춰 선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누구는 정리해고당했대, 어느 공장은 문 닫았다더라 하는 불안한 소문들이 영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월급이라도 밀리면 영숙과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퇴근 후 영호는 망설이다 미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앞에 선 영호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내 용기를 내 가게 문을 열었죠. 미선아. 영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어 영호를 보더니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영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결국 미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선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장이 문 닫을지도 모른대. 영숙이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영호는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미선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말없이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영호의 거친 손에 스며들었죠. 영호 씨, 너무 걱정만 하지 말아요. 세상에 공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선은 차분한 목소리로 영호를 다독였습니다. 이내 그녀의 눈빛에 단단한 빛이 돌았습니다. 영호 씨는 손재주가 좋잖아요. 기계 만지는 것도 잘하고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때요? 용접이나 전기 같은 거요. 영호 씨라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의 말은 영호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쇠를 깎는 일만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어쩌면 더 나은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출근하자마자 김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반장은 영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낡은 담배를 꺼내 물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이 바닥이 영원할 줄 알았냐? 언젠가는 다 변하는 법이야. 김 반장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기술 배우겠다고 이리저리 떠돌았지.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뭔지, 가족들 입에 풀칠하는 게 뭔지.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고개를 돌려 영호를 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쇠 깎는 것보다 용접 기술 배우는 게 훨씬 낫다.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젊을 때 기술 배워놔야지. 안 그러냐?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회한과 함께 영호를 향한 따뜻한 응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김 반장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기 전에, 아니, 닫히더라도 영숙이를 위해, 그리고 미선이와 함께 그릴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영숙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아, 오빠 공장 그만두고 용접 기술 배울 거야. 너도 학교 다시 가자. 오빠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너 공부시킬게.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영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밥상 위에 떨어진 눈물 방울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빠, 고마워. 영숙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러움과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미선에게도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영호를 응원해 주었죠. 잘 생각했어요. 영호 씨. 제가 영호 씨 옆에서 영호 씨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영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영호는 공장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장장은 영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놈이 뭘 해도 하겠지. 잘 해봐라.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영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 잘 가라. 나중에 용접공 되면 밥이나 한 끼 사줘라. 그의 눈빛에는 툴툴거리는 말과는 달리 영호를 향한 아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호는 미선과 함께 용접 기술 학원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낡은 건물에 걸린 간판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습실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학원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영숙의 빛나는 눈빛과 미선의 따뜻한 응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영숙은 식당 일을 계속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학원비에 보탰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꿈인 양재학원 등록을 잠시 미루고 영호의 뒷바라지를 도왔습니다. 매일 저녁, 영호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거나 식은 밥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영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단칸방은 여전히 좁고 허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단칸방의 얇은 창문을 흔들었지만 방 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학원에서 돌아와 낡은 작업복을 벗고 굳은 살 박힌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쇠를 깎던 거칠고 투박했던 손이 이제는 불꽃을 다루는 기술자의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더 박히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그의 손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듯 보였습니다. 영숙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낡은 참고서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기에 영숙은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영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눈발이 하염없이 흩날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눈빛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해 겨울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칸방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꿨습니다. 매일 밤 연탄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그들의 꿈도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찌개처럼 그들의 희망도 작은 불꽃 위에서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죠. 이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분명 새로운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호는 영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가 영호의 손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미선은 놀란 듯 살짝 눈을 들었지만 이내 영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단칸방의 작은 백열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그리고 굳건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득 영호는 문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단칸방에 따뜻한 봄이 이미 찾아온 듯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의 가족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상점가와 역 앞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작은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남겨두면 예전엔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이 지금이라서야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도 앞으로 그 시대를 알게 될 분들의 감상도 두 이야기는 이곳에서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